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유닛 1을 끝마쳤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닛 2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제목은 Visualizing the Cell, 그 세포를 어떻게 이렇게 보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세포를 본다 하면 다들 뭐 감이 오실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포가 굉장히 작잖아요. 굉장히 작은데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이제 세포생물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포가 작을까요? 왜냐하면 그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고 사실 이건 결과론적인 그 논의이기 때문에 뭐 진짜로 그래서 그랬냐 하면 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진화론적인 바이올로지가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설명 중에 하나는 이 세포가 작음으로써 어떤 표면적 대비 부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서 표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넓어지게 되어서 그 상대적으로 세포들이 더 뭔가를 잘 흡수하고 또 잘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굉장히 메이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작잖아요. 작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냐면 확대를 하면 되겠죠. 매그니파이를 하면 될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한 걸 한번 배워봅시다. 뭐 여기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뭐 이런 그림들은 이제 세포 분열 과정, 셀 디비전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다가 분열이 딱 일어나는 게 보이죠. 이런 거를 보는 것도 결국에는 마이크로스코프의 도움이 있어야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Visualizing the Cells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설명을 할 건데요. 마이크로스코프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프린시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프를 볼 때 스테이닝 혹은 라벨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포가 막 알록달록한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세포는 사실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원하는 어떤 타겟을 그잘 비주얼라이즈해서 보려면 이런 스테이닝이나 레이블링 같은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프의 타입에 대해서 좀 볼게요. 뭐 여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광학현미경은 뭐냐면 진짜 광원을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광등을 쓴다든지 뭐 UV 라이트를 쓴다든지 뭐 IR을 쓴다든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광원이긴 한데 파장대가 다를 뿐인 거잖아요. 이런 걸 쓴 현미경을 광학현미경이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광자를 쏴주는 게 아니라 전자, 일렉트론을 쏴줘서 그 뭔가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전자현미경입니다. 네,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바이올로지컬 스킬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네이키드 아이, 그 나안이죠. 나안으로 그 육안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아무리 눈이 좋아서 진짜 해상도가 끝내주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100 마이크로미터 떨어진 두 물체를 두 점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뭐 진짜 초사여인이라야 가능한 일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죠. 근데 라이브 마이크로스코프를 쓰면 이거보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리밋이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 리밋이 존재하죠. 10나노미터는 택도 없죠. 이런 리밋을 또 깨부숴줄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네,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중요한 개념이 Limit of Resolution 혹은 Resolution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Resolution을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상도라는 말을. 근데 이거를 뭐 보통 컴퓨터 쪽에서도 많이 쓰죠. 아니면 TV 같은 거. TV 살 때 뭐
뭐 55인치, 해상도는 얼마 정도, 뭐 픽셀 바이 픽셀로 어떻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레솔루션도 사실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거의 동일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두 개의 물체가 구별되는 한계라는 거죠. Limit of resolution이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한 개, 또 여기 한 개 있을 때 이 거리가 멀면 두 개가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리가 너무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면 이 두 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때 이제 두 개 물체가 완전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별되는 한계를 Limit of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Resolution 뭐냐? Resolution은 얘는 이제 Limit of Resolution은 이거 분별되는 한계였다면 Resolution은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거리값이에요. 거리값인데 두 개 물체를 우리가 이제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거리, 그걸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레솔루션 값 자체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쵸?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짧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물체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레솔루션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솔루션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빛의 파장, 그리고 렌즈의 개구수라고 해서 Numerical Apertur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파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두 빛의 파장이 동일한 위상일 경우에 파장이 증폭되면 이제 더욱 밝은 빛이 나타날 거고, 그죠? 그 왜냐하면 동일한 위상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중첩의 원리 물리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 파장이 증폭되고 더욱 밝은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편 두 빛의 파장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어떤 out of phase인 경우에는 이 파장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빛의 밝기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의 물리학적인 베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물체랑 어떤 빛의 상호작용 또한 빛 파장의 위상을 변화시켜서 interference effect, 그 간섭 현상 같은 거를 유발하기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섭 무늬 같은 것도 그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일반 물리 수준에서 다 배우죠. 네,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이 두 개 그 빛이 페이즈가 이렇게 똑같으면 이게 두 개가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브라이트한 라이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증폭이 돼서. 근데 이렇게 뭔가 파장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dim한 라이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간섭 패턴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앞서서 말했던 인터퍼런스가 일어나면 이런 이상한 체크 무늬가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바이올로지에서 뭐 이런 거 뭐 반지름의 거리를 구하라 뭐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또 나타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증명하라는 얘기 논의까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광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뭐 이게 파장이었고 자 근데 이제 파장을 그 논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웨이브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프리퀀시가 크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파장일 텐데, 그런 파동일 텐데, 그런 웨이브일 텐데, 그럼 이 녀석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죠?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분해 능이 더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 만약에 파장이 이만하다. 그러면 이 빛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물체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떨어진 녀석밖에 안 돼요. 근데 파장이 요만하다. 그러면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물체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장이 커지면 분해능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Numerical Aperture Lens인데요. Numerical Aperture, 네, 렌즈 개구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죠.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의 반지를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면이 얼마나 넓은가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Numerical Aperture 줄여서 NA라고 하는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N sin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은 이제 굴절률이죠. 굴절률에 대해서는 아시죠? 뭐 대표적으로 유리의 굴절률 뭐 아니면 오일의 굴절률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물의 굴절률 뭐 1.33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으로 나타내진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나오죠. 이 레솔루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사인 세타분의 0.61 람다. 이 식을 이제 이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원래 이 식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는 AB, 그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냈는데요. 그래서 아베 크라이테리언이 원래 있었고, 그 식을 조금 더 정교화시킨 사람이 이제 레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일리는 뭐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레일리 스캐터링, 레일리 산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레일리가 맞고요. 그래서 이 레일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바이오피직스를 한다, 뭐 아니면 쿼터테티브 바이올로지를 한다 이러시면 이제 레일리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그 레일리가 정의한 레솔루션의 정의예요. 보시면 분모에 NA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 람다가 들어가 있죠. 앞서 말했듯이 람다가 커지면 레솔루션 커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NA가 커지면 레솔루션은 작아져요. 왜냐하면 NA가 커진다는 거는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의 면이 넓어진다는 건데, 빛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솔루션은 더 작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이 그림으로 돌아왔어요. 기본적인 그 앞에 이런 그 레솔루션에 대한 정의는 진짜 베이직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코프의 타입인데요. 사실 네, 이 파트가 굉장히 그 인트리규잉 한데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트리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이게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분량인데, 네, 저도 그 최근에 한 학기 동안 배워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뭐 20분 만에 말한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요약해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광학현미경에 대해서 볼게요. 광학현미경은 visible ray를 쓰느냐 아니면 UV 같은 레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visible ray를 쓰는 거 light microscope 혹은 bright field microscope이라고 불려요. 광시야 현미경, 명시야 현미경 뭐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또 뭐 phase contrast microscope, dark field microscope 뭐 이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거 외에 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뭐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e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녀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UV 혹은 다른 것을 쓰는 마이크로스코프로는 fluorescence microscope, 또 confocal microscope, X-ray microscope, ultrasonic wave microscop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우선 자, 여기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비저블 레이를 사용하는 녀석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현미경은 다들 만져보셨죠? 네,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실 저는 그 생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생물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 현미경을 계속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손톱도 보고 뭐 입안 상피세포도 보고 뭐 생쥐 털도 보고 뭐 제 머리카락도 보고 하다 보니까 요 이 대안 렌즈, 뭐 혹은 뭐 저반 렌즈라고 부르죠. 이 저반 렌즈 쪽에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막 자신이 생겨서 그때는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실험 시간마다 친구들이 잘 못 찍으면 제가 이제 가서 그 내가 찍어줄게 하고 이제 휴대폰을 받아서 탁 찍고 뭔가 뿌듯해하면서 잘난 척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거 때문에 생물을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요거 보셨을 텐데요. 일단 보시면 대안 렌즈. 대안 렌즈 왜 대안 렌즈냐? 접안 렌즈라고도 하는데 눈을 접하고 있다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로 눈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접안 렌즈. 그리고 대물 렌즈. 대물 렌즈가 있는데 objective 렌즈라고 하죠. 대안 렌즈 ocular 렌즈고요. 대물 렌즈는 왜 대물 렌즈냐? 물체를 대면한다 해서 대물 렌즈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크게 이렇게 광학현미경에 두 개가 있고요. 밑에 이제 빛을 여기서 쏴주고 샘플은 여기에 놔주고 우리가 보는 건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밑에서 이제 빛을 쏴줄 때 이 조리개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아이리스 다이프램이 존재하는데 얘를 조절해 줄 시에 빛의 양 자체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자, 그 화이트필드 마이크로스코피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뭐 다른 마이크로스코피 뭐 그런 것들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네, 간단히만 살펴보죠. 간단히만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뿅 쏘죠. 근데 특정 빈만 이렇게 통과해요. 스테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닝을 한 채 샘플을 그 직선 방향으로 그 전해지는 어떤 빛을 이용해서 샘플을 보는 그런 방식이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서 빛을 보내주고 특정 그 인터퍼런스가 일어난 녀석만 이렇게 굴절이 되어서 대물 렌즈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녀석이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왜 다크 필드냐? 이 샘플이 없는 부분은 검게 나오거든요. 빛이 다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바깥쪽이 검으니까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마치 뭐 이물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완전 어두컴컴한 뒷배경에다가 사람한테만 조명을 줘서 찍으면 더 선명하고 밝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페이즈 차이를 이용해서 샘플이 여기를 통과할 때는 요만큼의 페이스 차이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는 이만큼의 페이스 차이가 일어나니까 이 두 빛이 서로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런 이미지를 또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아주 플랫해 보이고 뭔가 뭐 흐리멍텅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보통 대략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페이스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 앞서 말했던 어떤 페이지 차이를 이용해서 증폭시킨 녀석이고요. C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편광을 이용하는 거예요. 편광. 편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편광이라는 게 뭐 저도 물리전공자가 아니니까 편광의 뭐 완벽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편광된 빛, polarized light은 한 방향으로만 배열되어 있는 그런 빛이죠. 그래서 그런 빛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인터퍼런스를 유발해서 그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마이크로스코피가 바로 이 DIC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이렇게 마치 그림자가 진 것 같은 이런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D, 배경은 검고 샘플만 밝게 나오는 Dark Field Microscopy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인 마이크로스코프로 세포를 보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이 조직을 볼 때 조직이 두꺼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짓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이렇게 현미경에 놓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뭔가 손가락 표면은 뭐 얼추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내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로 보고 싶을 때는 슬라이스를 해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티슈 블락을 만들어서 블레이드로 아주 얇게 섹셔닝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immunohistochemistry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스테이닝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뭐 그렇고요. 이렇게 그 몰딩된 티슈를 슬라이스 해주는 기계를 마이크로톰이라고 불러요. 이 마이크로톰을 이용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픽스드 블레이드로 슬라이스를 내주고 그걸 스테이닝해서 이렇게 글라스에 올리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네, 뭐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염색을 시켜주죠. 그래서 염색약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티피컬하게 사용하는 녀석이 있어요. 뭐 H&E 염색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fluorescence microscopy, 뭐 confocal microscopy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